폭풍은 창의 모든 깃발을 흔들었다. 극조해맹의 검은 돛은 무너졌고 상련의 장부와 운하검각의 명령도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을 가둘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수검이 한 사람의 검로를 넘어 사람들 사이로 흐르기 시작할 때 백류한은 마침내 창의 검로라는 이름의 첫 길목에 서게 된다. 폭풍이 지나간 창에는 잔잔하지 않았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졌지만 바다는 아직 밤의 분노를 품고 있었다. 물 위에는 부서진 돛대와 찢긴 깃발, 깨진 상자와 이름 없는 나무 조각들이 떠다녔다. 파도는 낮아졌으나 그 아래의 흐름은 여전히 거칠었다. 폭풍은 끝났지만 폭풍이 남긴 상처는 이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위섬의 등불은 살아있었다. 돌담 안쪽에서 겨우 버틴 불꽃은 새벽빛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석양호의 여인은 밤새 손으로 바람을 막았고 아이들은 젖은 천을 말려 다시 등롱의 틈을 막았다. 마도균과 해룡채 사람들은 피난민들을 바위섬 안쪽으로 옮겼다. 운하검각의 젊은 검수 둘도 그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전날까지 서로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같은 불 앞에서 상처를 묻고 있었다. 백류한은 그 광경을 말없이 보았다. 그는 지쳐 있었다. 독고령의 도가 남긴 옆구리 상처는 아직 뜨거웠고 폭풍 속에서 바위 절벽을 타고 오른 어깨는 움직일 때마다 찢기는 듯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다. 폭풍은 많은 것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짐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드러냈다. 돛은 찢겼고 깃발은 젖었으며 장부는 겨우 살아남았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감싼 등불은 남았다. 소연하는 젖은 장부를 말리고 있었다. 기름천 덕분에 핵심 사본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일부 장은 물기를 먹어 글자가 번졌다. 그녀는 번진 글자를 다시 적었다. 해월선, 석양호, 백사도, 월영도, 남포 외곽, 바위섬, 폭풍의 밤. 이름들은 다시 또렷해졌다. 그녀는 지워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았다. 장부는 한 번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워질 때마다 다시 적는 손이 있어야 한다. 은설은 바위섬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서 있었다. 멀리 흑조왕선이 보였다. 검은 돛은 무너졌고 남은 천 조각은 젖은 날개처럼 돛대에 매달려 있었다. 극조해맹의 배들은 폭풍 피해를 수습하고 있었다. 독고령은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검은 돛이 무너진 자리에 더 거친 침묵이 내려앉았다. 왕의 상징이 찢긴 뒤 왕은 더 무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은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장무경의 운하검각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의 배는 바위섬 동쪽에 멈춰 있었다. 전날 폭풍 속에서 구해진 젊은 검수들이 바위섬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백류한을 무법자로 지정했고 해룡채를 해적 세력으로 보았으며 등불의 신호를 불법 연락망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그 무법자와 해적과 불법의 등불이 자기 사람들을 살렸다. 그 사실은 그의 명령서 안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창의 상련의 배는 가장 멀리 있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도 그들이었다. 상련은 폭풍의 밤에도 손실을 계산했다. 감시선 하나가 크게 부서졌고 선원 일부가 바위섬 사람들에게 구조되었다. 하문탁에게 이 사실은 불편한 기록이 될 것이다. 상련이 해적 연락망이라 부던 등불이 상련의 선원까지 살렸다면 그 등불을 단순한 범죄로만 몰아가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상련은 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하문탁의 사자가 바위섬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는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배에는 무사색과 흰천에 싼 상자가 실려 있었다. 사자는 바위섬에 오르지 않고 선착장 아래에서 말을 전했다. 창의 상련은 폭풍 피해 수습과 항로 안정의 명목으로 검은 장부와 관련된 모든 허위 사본의 폐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백류한과 소연하가 자진 출두하면 백사도와 바위섬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말이었다. 사람을 지키려면 자신을 내놓으라는 말. 한 사람의 목숨과 여러 사람의 안전을 저울 위에 올리는 방식. 장무경도 같은 방식을 썼고 이제 하문탁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왔다.
다만 장무경은 질서라는 말을 앞세웠고 하문탁은 보상과 면책이라는 말을 앞세웠다. 사슬의 모양만 달라. 사자는 흰 천을 풀었다. 상자 안에는 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몇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백사도와 바위섬, 쇠부리 사람들에게 지급될 구호금과 식량 배정서였다. 창의 상녀는 등불의 길을 돈으로 끄려 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은자와 식량은 칼보다 무서운 유혹이다. 하문탁은 사람의 약함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늘 가장 아픈 곳에 손을 댔다. 바위섬 사람들의 얼굴이 흔들렸다. 누구도 탐욕스러운 눈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량 배정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직 배고팠고 폭풍의 물자도 많이 잃었다. 은자를 받으면 며칠은 살 수 있다. 사본을 태우고 등불을 끄고 백류안과 소연화를 넘기면 당장의 목숨은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이 하문탁의 방식이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고도 무릎 꿇게 만드는 방식. 소연화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보았다. 그녀는 그 문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있었다. 구호금은 빚으로 바뀌고 식량은 계약으로 바뀌며 면책은 새로운 감시로 바뀐다. 그러나 그녀가 안다고 해서 사람들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장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 숫자 뒤에 함정을 보면서도 그 숫자가 당장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류안은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상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할 수 없었다. 그는 왕이 아니고 문주도 아니며 바위섬의 주인도 아니었다. 창의 검로가 사람 위에 서지 않는 길이라면 사람들의 선택을 자기 검으로 눌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침묵할 수도 없었다. 사슬이 어떤 모양인지 말해주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그는 하문탁의 사자에게 물었다. 이 은자를 받으면 석양호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해월선은 해적협력선으로 남는지, 백사도를 굶긴 장부는 사라지는지, 월영도는 여전히 해적협력지 정리 완료로 남는지, 상년의 검은 집행대는 누가 명령했는지. 질문은 차분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사자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허위 장부와 불법 신호를 계속 유포하면 창의 상녀는 무림맹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장무경의 배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운하검각의 젊은 검수들이 사자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떠올랐다. 전날 자신들을 살린 사람들이 다시 해적 협력자로 몰리는 장면을 직접 보고 있었다. 장무경도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하문탁의 사자가 운하검각의 이름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린 것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중원의 깃발이 상년의 협박 도구처럼 쓰이는 순간 장무경이 믿는 질서에도 금이 갔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흑조왕선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검은 돛은 무너졌지만 흑조해맹의 왕은 아직 있었다. 독고량의 배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찢긴 돛대 아래에서 독고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빛은 밤보다 더 깊었다. 그는 폭풍 뒤에 바다를 가르며 다가왔다. 검은 돛이 없어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무거웠다. 독고령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렸다. 상년의 은자를 받으면 다시 장부에 묶일 뿐이라고 했다. 운하검각의 명령을 따르면 중원의 법 아래 무릎 꿇을 뿐이라고 했다. 검은 돛이 무너졌으나 흑조해맹의 힘은 아직 살아있다고 했다. 등불의 길이 살고 싶다면 이제라도 흑조해맹의 깃발 아래 들어오라고 했다. 그가 주는 것은 은자도 문서도 아니라 힘이라고 했다. 새 갈래가 다시 사람들 앞에 놓였다. 상년은 은자와 식량을 내밀었다. 운하검각은 질서와 명령을 들고 있었다. 흑조해맹은 힘과 보호를 약속했다. 모두가 다른 말을 했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요구했다. 등불의 길을 자기 아래로 넣으라는 요구였다. 백류안은 그 한가운데 섰다. 그의 유수검은 아직 검집 안에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의 손을 보고 있었다. 하문탁의 사자는 그가 상자를 거부하기를 기다렸고 독고령은 그가 검을 들기를 기다렸으며
장무경은 그가 또다시 무법자의 행동을 할지 보고 있었다. 바위섬 사람들도 그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조금 달랐다.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는 눈이 아니었다. 함께 선택해야 할 순간 앞에서 그가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려는 눈이었다. 백류아는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등짐 안쪽에서 부러진 검을 꺼냈다. 파도 아래 묻혀있던 검, 해상 문파들이 남긴 맹세의 검. 검씨는 절반이 부러졌고 녹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무기로서는 쓸모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검이 드러나자 바위섬 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소연아와 은설, 마도균, 조평, 석양호의 여인과 백사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 검이 품은 뜻을 알고 있었다. 백류아는 금속판에 새겨진 말을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 길을 지키는 검은 사람 위에 서지 않는다. 물길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건너야 할 자의 것이다. 검이 깃발이 되는 날, 바다는 다시 쇠사슬이 된다. 그 말은 폭풍 뒤에 바다 위에 조용히 퍼졌다. 상년의 사자는 얼굴을 굳혔고 독고량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장무경은 숨을 멈춘 듯 했다. 그 문장은 세 세력 모두를 겨누고 있었다. 돈으로 길을 가진 자, 힘으로 길을 차지하려는 자, 법으로 길을 관리하려는 자, 그리고 백류한 자신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상년의 식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운하검각의 질서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도 아니고 흑조의 맹의 힘이 모두 거짓인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 셋 중 어느 것도 사람 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식량은 빚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질서는 숨을 끊어서는 안 되며 힘은 왕의 깃발이 되어 사람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바위섬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들었다. 그들은 이미 보았다. 상년이 식량으로 사람을 묶는 것을, 운하검각의 명령이 증언을 의심하는 것을, 흑조의 맹의 보호가 검은 돛 아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을, 그리고 폭풍 속에서 등불이 모두를 구하는 것도 보았다. 경험은 어떤 논리보다 깊다. 석양호의 여인이 먼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상년의 상자를 보았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이름패를 안고 말했다. 식량은 필요하지만 남편의 이름을 팔아 받을 수는 없다고. 석양호가 해적에게 당했다는 거짓을 그대로 두고 받는 은자는 다시 빚이 될 뿐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하덕이 백사도 쪽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나섰다. 그는 백사도 역시 식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굶주림을 이용해 계약을 찢게 한 자들에게 다시 창고 열쇠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운하검각의 정말 질서를 말한다면 먼저 검은 장부를 조사하고 상년의 검은 집행대를 묶어야 한다고 했다. 늙은 어부의 말은 투박했지만 바다는 그런 투박한 말에 오래 기대어왔다. 조평과 마도균도 앞으로 섰다. 마도균은 해룡체가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배를 털었고 칼을 들었고 두려운 이름으로 살아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피난민을 검은 돛의 병력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해룡체의 암초는 왕의 징집소가 아니라 피난처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독고량의 얼굴이 굳었다. 은설은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흑조의 맹의 배를 향해 섰다. 검을 뽑지 않았다. 그러나 월영검문의 현판 조각을 손에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검은 돛 아래 살아남았음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월영도의 이름을 검은 돛의 전리품으로 넘기지는 않겠다고 했다. 흑조의 맹이 버림받은 자들의 바다를 말한다면 그 버림받은 자들의 이름을 다시 왕의 이름 아래 묻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독고량의 눈빛이 칼처럼 변했다. 그 말은 반역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흑조의 맹 무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들 중에도 사라진 문파와 잃어버린 고향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검은 돛 아래서 살아남았지만 그 돛이 자기 이름까지 삼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던 자들. 은설의 말은 그들의 숨은 상처를 건드렸다. 장무경은 그 모든 말을 들었다. 그는 칼을 뽑지 않았다. 중원의 질서는 분명하고 단단해야 한다. 그러나 눈앞의 사람들은 무법의 무리가 아니었다. 상년의 돈을 거부하고 흑조의 맹의 힘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자기들의 등불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명령서로만 보려 했던 창해가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로 다가왔다. 하문탁의 사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무사들에게 상자를 회수하라고 했다. 동시에 바위섬을 해적 협력 거점으로 기록하겠다고 외쳤다. 말 끝나기 전 상련 배의 무사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등불과 장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문탁의 방식은 늘 같았다. 매수할 수 없으면 죄명을 붙이고 죄명으로도 안 되면 지운다. 백류아는 이번에는 유수검을 뽑았다. 검날은 폭풍 뒤의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과 달랐다. 그는 혼자 사람들을 지키려 들지 않았다.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섰다. 그는 그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야 했다. 상련 무사 셋이 동시에 들어왔다. 예전의 백류안이라면 그들을 하나씩 흘려 제압했을 것이다. 지금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검로가 달랐다. 그는 가장 앞선 무사의 힘을 흘려 마도균이 막을 수 있는 쪽으로 보냈고 두 번째 무사의 발기를 끊어 조평이 밧줄로 묶을 틈을 만들었으며 세 번째 무사의 칼끝을 낮춰 은설의 검이 지나갈 빈 자리를 열었다. 그의 검은 직접 끝내는 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이 이어질 길을 여는 검이 되었다. 그것이 유수검의 끝이었다. 상대를 베는 끝이 아니었다. 자기 검 하나로 모든 흐름을 마무리하려는 끝이었다. 스승이 가르친 유수검은 물처럼 흐르는 검이었다. 창해에 오기 전까지 백류아는 그 흐름이 자신의 검로 안에서만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다는 달랐다. 강물은 한 줄기로 흐르지만 바다는 수많은 물길이 서로 만나고 갈라진다. 유수검이 바다에 닿는 순간 그 끝은 한 사람의 칼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길로 흩어져야 했다. 백류안의 검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는 크게 베지 않았다. 힘을 뽐내지 않았다. 상련 무사의 칼을 흘려 해룡체의 밧줄로 보내고 흑조해맹 무인이 끼어들 틈을 은설의 검로로 비우고 운하검과 검수가 망설이는 공간을 하덕과 바위섬 사람들이 피난민을 옮길 길로 열었다. 그는 중심에 있었지만 중심 위에 서지 않았다. 물처럼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막힌 곳을 풀었다. 장무경은 그 검을 보았다. 그가 알던 중원의 검은 승패를 가른다. 누구도 위에 서고 누가 아래로 물러나는지 정한다. 그러나 백류안의 검은 승패보다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무질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질서였다. 명령서로 세운 질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리기 위해 순간마다 자리를 내주는 질서. 장무경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상련 무사 하나가 소연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장부를 빼앗으려는 움직임이었다. 백류안은 바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운하검각의 젊은 검수였다. 전날 바다에서 백류안에게 구조된 자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무사의 앞을 막았다. 검을 뽑고도 놀란 듯했다. 그러나 이미 길을 막은 뒤였다. 상련 무사가 외쳤다. 운하검각이 상련의 조사를 방해하느냐고. 젊은 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장무경의 목소리가 바위섬 위에 울렸다. 운하검각의 검수는 민간인을 향한 부당한 공격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중원의 법도 속에 있었지만 처음으로 상련의 편만은 아니었다.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다. 하문탁의 사자는 당황했다. 그는 장무경에게 항의하려 했다. 그러나 장무경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백류안의 검에 머물렀다. 그는 아직 백류안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상련의 장부만으로 그를 판단할 수 없었다. 눈앞의 검은 무법자의 난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독고량도 움직였다. 그는 흑조왕선에서 직접 작은 배를 타고 내려왔다. 손목에 붕대는 젖어 있었고 눈빛은 거칠었다. 그는 은설과 마도균, 백류안이 함께 상련 무사들을 밀어내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 휘하에 몇몇 무인이 망설이는 것도 보았다. 검은 돛이 무너진 뒤 그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왕의 명령보다 눈앞의 등불을 보고 있었다. 그는 돌을 뽑았다. 이번에는 백류안을 향해서만이 아니었다. 그 돌은 흔들리는 모든 사람에게 향한 경고였다. 검은 돛 아래 있는 자는 검은 돛을 따른다.
독고량의 기세가 바위섬 위를 눌렀다. 피난민들이 숨을 삼켰고 흑조해맹 무인들이 다시 몸을 굳혔다. 왕은 무너진 돛을 사람의 두려움으로 다시 세우려 했다. 백류아는 그 앞에 섰다. 상처는 아직 아팠고 몸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검은 가벼웠다.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가벼웠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할 때 검은 무거웠다. 이제 흐름이 여러 사람에게 이어지자 그의 검은 자기 자리를 찾았다. 유수검은 끝에 이르러 자신을 내려놓고 있었다. 독고량의 도가 다시 몰아쳤다. 힘은 여전히 거대했다. 왕의 도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백류아는 정면으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처럼 혼자 흘려내지도 않았다. 그의 발이 낮게 움직이며 도의 힘을 옆으로 흘렸고 그 힘이 지나간 빈 곳으로 은설의 검이 빛처럼 들어왔다. 독고량은 은설의 검을 막아야 했고 그 순간 마도균의 도가 그의 후퇴로를 막았다. 세 사람의 검로가 처음으로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유수검이 길을 열고 월영검이 어둠 속 빈틈을 비추고 해룡체의 도가 파도처럼 밀어붙였다. 서로 다른 길에서 온 세 무공이 한 사람의 왕을 향해 모였다. 독고량은 강했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그의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의 명령 아래 서 있었다. 백류안의 곁에는 각자의 선택으로 선 사람들이 있었다. 그 차이가 바람보다 분명해졌다. 독고량의 도가 마도균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마도균은 이를 악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은설의 검이 독고량의 손목을 노렸고 독고량은 몸을 돌려 막았다. 그 순간 백류안의 유수검이 조용히 들어갔다. 목도 심장도 아니었다. 돌을 쥔 팔과 가슴 사이의 빈 공간. 힘이 왕의 손에서 사람들을 누르러 나가는 길목이었다. 검끝이 멈췄다. 독고량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 바위섬 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백류안의 검은 독고량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독고량의 도는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 내려오지 못한다. 그 검끝은 생명을 빼앗는 끝이 아니라 지배의 흐름을 끊는 끝이었다. 유수검의 끝은 거기에 있었다. 상대를 죽이는 끝이 아니었다. 힘이 사람 위로 흐르는 길을 끊는 자리. 백류안은 낮게 말했다. 왕의 도가 사람 위에 서는 순간 검은 돛은 다시 쇠사슬이 된다고. 독고량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함께 있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도가 더 내려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때 흑조해맹의 무인 하나가 무릎을 꿇지 않고 검을 내렸다. 그는 오래전 북쪽 섬 문파 출신이라고 했다. 검은 돛 아래 살아남았지만 자기 문파의 이름까지 잊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곧이어 다른 무인 하나가 뒤로 물러났다. 모두가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몇몇이 검은 돛의 명령에서 한 걸음 빠져나왔다. 왕의 가장 큰 균열은 칼끝이 아니라 따르던 사람이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에 생긴다. 독고량은 그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상처가 떠올랐다. 검은 돛이 무너진 것보다 더 깊은 상처였다. 돛은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한번 갈라지면 두려움만으로는 다시 묶기 어렵다. 상년의 사자는 이 틈을 보며 뒤로 물러서려 했다. 소연아가 그 앞을 막았다. 그녀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장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하문탁에게 전하라고 했다. 검은 장부는 이미 여러 곳에 나뉘었고 남포 안쪽에도 사본이 남았으며 상년이 불을 끌수록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찾게 될 것이라고. 사자는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운하검각의 젊은 검수가 다시 길을 막았다. 장무경은 마침내 명령했다. 창해상년 사자의 무장 행동을 중지시키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상년 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그러나 운하검각의 검수들이 움직이자 더 나아가지 못했다. 장무경이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상년의 명령과 운하검각의 질서를 분리했다. 그 작은 분리가 바다 위에 큰 울림을 만들었다. 하문탁의 사슬은 늘 다른 이름 뒤에 숨어 있었다. 계약 뒤에, 구호 뒤에, 질서 뒤에.
그런데 그중 하나가 끊어졌다. 상녀는 순간적으로 벌거벗은 탐욕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다. 장부보다 강한 것은 때로 사람들이 같은 순간, 같은 진실을 보는 일이다. 독고령은 돌을 천천히 내렸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더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백요한과 은설, 그리고 검을 내린 자기 무인들을 차례로 보았다. 왕은 그들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오늘의 균열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를 베면 흑조의 맹은 폭풍 뒤의 혼란 속에서 더 크게 갈라질 수 있다. 독고령은 야수 같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는 백요한에게 말했다. 다음에는 멈추지 않겠다고. 검은 돛이 찢겼다고 왕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창해에 왕이 필요하다는 믿음도 꺾이지 않았다고. 백요한은 대답했다. 왕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길까지 막지는 말라고. 독고령은 그 말을 비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전날보다 힘이 적었다. 은설은 독고령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것은 결별의 시작이었다. 완전한 적대는 아니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월영도의 현판 조각을 품에 넣었다. 이제 그 조각은 검은 돛의 배에 남은 유물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지켜야 할 이름이 되었다. 바위섬 위의 싸움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멈췄다. 누구도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 상녀는 물러났지만 하문탁은 살아있고 운하검각은 흔들렸지만 장무경의 깃발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며 극조의 맹은 균열을 보였지만 독고령은 여전히 왕이었다. 그러나 등불의 길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자기 뜻을 드러냈다. 백요한은 유수검을 내려다보았다. 스승이 남긴 검은 여전히 낡았다. 그러나 그 검은 이제 강가의 작은 문파에만 속하지 않았다. 남포의 장부, 백사도의 굶주림, 해월선의 아이, 석양호의 등불, 월영검문의 걸음, 청등사의 밤, 해룡체의 암초, 은설의 선택, 마도균의 도, 장무경의 흔들림까지 모두 그 흐름에 닿아 있었다. 유수검은 끝났다. 그 말은 검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검로로만 남아있던 유수검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이제 그것은 사람들 사이로 흘러들어갔다. 누군가는 장부로, 누군가는 등불로, 누군가는 배의 노로, 누군가는 상처 입은 손으로, 누군가는 검을 내리는 선택으로 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백요한은 스승을 떠올렸다. 문은 사라져도 길은 사람을 따라간다고 했던 마지막 말. 그 말의 끝에 이제야 닿은 것 같았다. 유수검문의 현판은 사라졌지만 유수검은 바다 위에서 더 넓은 흐름이 되었다. 물은 강에서 끝나지 않는다. 바다에 닿으면 자기 이름을 잃는 듯하지만 사실은 더 큰 흐름이 된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바위섬에는 여러 등불이 함께 켜졌다. 석양호의 등불, 해룡체의 신호등, 청등사의 청등을 본뜬 등롱, 백사도에서 온 작은 불, 남포에서 살아남은 사본의 신호. 불빛들은 서로 다르게 흔들렸지만 같은 어둠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하나의 약속을 나누었다. 창해의 물길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배가 가야 한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거짓으로 남기지 않는다. 등불은 왕의 깃발도, 상련의 표식도, 중원의 명령도 아니다. 건너야 할 사람들을 위한 길이다. 백요한은 그 약속 앞에서 검을 들지 않았다. 그저 옆에 서 있었다. 그것이 지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사람 위가 아니라 사람 곁, 길 위가 아니라 길가. 필요할 때 흐름을 열고 사람들이 스스로 건너가게 하는 자리였다. 그것이 유수검의 끝이자 창해검로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폭풍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문탁은 반드시 직접 움직일 것이다. 독고령은 균열을 봉합하려 할 것이다. 장무경은 자신의 질서를 다시 세울지, 눈앞의 진실을 따를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요한은 다음 날 창해의 여러 등불을 한 물길로 이어 마지막 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이 열리면 창해검로라 불릴 것이다. 그 길이 막히면 등불은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밤이 내려왔다. 바다 위에는 찢긴 돛이 아직 떠 있었고
젖은 깃발들은 바람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등불은 켜졌다. 작고 낮고 위태로운 불빛들이었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백류아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청파심결의 숨은 파도와 맞물렸고 유수검은 검집 안에서 고요했다. 그는 더 이상 유수검의 마지막 제자만이 아니었다. 유수검이 끝난 자리에서 그는 창의 건모에 처 길목에 서 있었다. 새벽의 창에는 조용히 흔들렸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바다는 아직 그 밤을 잊지 못했다. 찢긴 돛 조각이 물 위에 떠 있었고 부러진 돛대가 암초 사이에 걸려 있었다. 젖은 깃발들은 바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상련의 푸른 표식도 운하검각의 흰 깃발도 극조해맹의 검은 돛도 모두 물에 젖은 채 무겁게 쳐져 있었다. 그러나 등불은 켜져 있었다. 바위섬의 낮은 돌담 안쪽에서 석양호의 등불이 흔들렸고 백사도 선착장 끝에는 도윤이 지킨 청등이 살아있었다. 해룡채의 암초에서는 조평이 고친 신호등이 깜박였고 청등사 절벽 위에서는 원각이 밤새 지킨 등롱이 흐린 새벽을 비추었다. 남포 외곽에서도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대답했다. 소연아가 남겨둔 사본을 받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작고 약한 불빛들이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것이 전과 달랐다. 예전의 섬들은 각자 굶고 각자 빚지고 각자 배를 잃고 각자 슬퍼했다. 상련은 그 고립을 이용했고 해적이라는 이름은 모든 사라짐을 덮었다. 중원의 깃발은 창해를 한눈에 보려 했고 검은 돛은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의 왕 아래 묶으려 했다. 이제는 달랐다. 한 섬의 불빛이 다른 섬의 대답을 받았다. 배 하나가 막히면 어디서 막혔는지 알려졌고 사람이 사라지면 이름이 적혔고 장부가 거짓을 쓰면 다른 장부가 진실을 베껴나갔다. 그 길은 아직 너무 약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다. 백류아는 바위섬의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서 있었다. 밤새 상처를 묶었지만 몸은 무거웠다. 독고량의 도가 남긴 옆구리 상처는 깊게 욱신거렸고 어깨의 상처는 검을 들 때마다 뜨거워졌다. 그러나 그의 숨은 흔들리지 않았다. 청파심결의 호흡은 파도와 함께 낮게 돌았고 발끝은 젖은 바위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창에는 그를 많이 흔들었고 흔들린 만큼 그는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의 곁에는 소연아가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품고 있었다. 젖었던 장부는 밤새 말려 다시 묶였고 번진 글자는 다시 적혔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가 짙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상련의 검은 장부, 남포 내부에서 넘어온 사본, 백사도와 석양호와 해월선의 이름, 월영도와 청등사의 기록이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은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흑조해맹의 선두에 서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등불의 길에 속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월영검문의 현판 조각이 있었다. 검은 돛 아래 살아남은 세월과 사라진 섬 문파의 이름이 그녀 안에서 끝없이 부딪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문파의 이름을 누군가의 깃발 아래 묻지 않기로 했다. 마도규는 해룡채 사람들과 함께 피난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거칠게 명령했지만 그 명령은 예전과 달라서 누군가를 빼앗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배를 나누고 다친 사람을 옮기고 아이들을 먼저 태우기 위한 명령이었다. 해룡채는 여전히 해적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지난 칼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도규는 적어도 피난민을 검은 돛이나 상련의 장부로 넘기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장무경은 운하검각의 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새 늙은 듯했다. 폭풍 속에서 운하검각의 젊은 검수들이 바위섬 사람들에게 구조되었다. 그가 무법자라 부른 백류안이 자기 사람을 살렸다. 해적이라 부른 해룡채가 피난민뿐 아니라 운하검각의 검수까지 건졌다. 불법 신호라 규정한 등불이 여러 배의 목숨을 이어주었다. 장무경이 믿어온 질서는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 앞에 섰다. 그렇다고 그의 깃발이 곧바로 내려간 것은 아니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기 신념을 버리지 못한다. 장무경은 여전히 창해에 질서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적어도 상년이 내민 장부와 보고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질서라는 이름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의 증언을 묻어버린다면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는 의심이 그의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독고령은 찢긴 검은 돛 아래 서 있었다. 극조의 맹의 왕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러나 검은 돛은 무너졌다. 더 큰 상처는 돛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 몇몇 무인들이 그의 명령에서 한 걸음 물러났고 은설은 돌아오지 않았다. 검은 돛 아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처음으로 왕의 보호와 왕의 지배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독고령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폭풍 뒤의 혼란을 이용해 다시 모두를 묶으려 할 것이다. 하문탁은 은자와 장부로, 장무경은 명령과 법으로, 독고령은 힘과 두려움으로 다시 창해를 정리하려 할 것이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등불의 길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백류아는 바위섬 사람들을 모았다. 그는 높은 곳에 올라서지 않았다. 사람들보다 조금 앞에 섰을 뿐이었다. 그의 뒤에는 등불이 있었고 옆에는 장부를 든 소연아가 있었다. 마도균과 은설은 서로 다른 쪽에 섰고 조평은 해룡채 신호등 옆에서 바다를 살폈다. 하덕과 도윤은 백사도에서 온 작은 배와 함께 도착해 있었다. 도윤의 손에는 해월선의 이름패가 들려 있었다. 백류아는 오래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누구의 깃발 아래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년의 은자도, 운하검각의 명령도, 극조의 맹의 검은 돛도 등불 위에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숨지도 않겠다고 했다. 등불의 길은 도망길이 아니었다. 막힌 물길을 열고 굶주린 섬에 배를 보내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짓으로 남기지 않기 위한 길이었다. 그는 창해의 새 길을 선언하지 않았다. 선언은 깃발을 세우는 자들이 즐기는 방식이었다. 백류아는 대신 약속을 나누자고 했다. 각 섬은 자기 등불을 지킨다. 배를 가진 자는 굶주린 섬에 길을 낸다. 장부를 읽을 줄 아는 자는 거짓을 다시 적는다. 검을 든 자는 사람 위에 서지 않고 길목을 막는 칼을 막는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왕이 되지 않는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굶주림을 계약으로 삼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도윤이 앞으로 나왔다. 아이의 손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해월선의 이름패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해월선의 이름을 등불의 장부에 남기겠다고 했다. 자기 아버지가 해적 협력자로 기록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위섬 위의 사람들은 모두 들었다. 창해의 새 길은 고수의 호령이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의 이름 지키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석양호의 여인도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상년의 은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식량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서로 나눌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말은 현실적이었다. 등불만으로 배가 부르지는 않다. 약속만으로 병자가 낫지도 않는다. 그래서 길이 필요하다. 상년의 창고를 기다리지 않고 왕의 배를 기다리지 않고 중원의 허가만 기다리지 않는 길이 필요하다. 하덕은 백사도의 작은 배들을 내겠다고 했다. 큰 배는 아니지만 얕은 물길을 지날 수 있는 배들이었다. 마도균은 해룡채의 암초 길을 열겠다고 했다. 다만 그 길을 해룡채의 소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했다. 조평은 신호를 나누겠다고 했다. 원각은 청등사에서 온 짧은 전가를 통해 죽은 자의 이름과 살아남은 배의 이름을 절에서 함께 보관하겠다고 했다. 소연아는 장부를 열었다. 그녀는 첫 장에 제목을 적지 않았던 장부에 마침내 한 줄을 더했다. 창의 검로. 글자는 크지 않았다. 제목처럼 꾸미지도 않았다. 다만 여러 이름 위에 조용히 놓인 길의 이름이었다. 그 글자를 본 백류아는 잠시 숨을 멈췄다. 자신이 세운 문파도 아니고 자신이 소유한 길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잇기 위해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었다. 그 순간 상년의 배가 움직였다. 하문탁의 사자가 돌아간 뒤 상년은 더 기다리지 않았다. 세 척의 배가 바위섬 동쪽으로 다가왔다. 전면전이라기보다 압박이었다.
상년은 식량과 은자를 거부한 사람들을 해적 협력자로 기록하고 장부와 사본을 회수하려 했다. 그들의 배에는 무사만 타고 있지 않았다. 창고 관리와 서리, 압류 문서를 든 하급 관리들도 있었다. 상년은 언제나 칼과 장부를 함께 보냈다. 동시에 흑조해맹의 배도 남쪽에서 다가왔다. 독고령은 찢긴 돛을 완전히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1000조각을 돛대에 묶어둔 채 나타났다. 무너진 돛을 수치로 감추지 않고 분노의 표식으로 삼은 것이다. 그의 배들은 수가 줄었지만 아직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그는 은설과 마도균, 백류안이 만든 균열을 오늘 봉합하려 했다. 등불의 길이 오늘 자기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적으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운하검각의 배는 북쪽에서 움직였다. 장무경은 세력을 나누지 않았다. 그는 자기 배를 바위섬과 상년 배 사이에 두었다. 그 배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가 보았다. 그는 아직 백류안의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상년이 바위섬을 바로 덮치는 것을 묵인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운하검각의 젊은 검수들은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명령을 따랐다. 새 세력이 다시 바위섬을 둘러쌌다. 다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었다. 이제 바위섬은 혼자가 아니었다. 백사도에 작은 배가 있었고 해룡체의 암초 배가 있었으며 청등사에서 온 노승의 전갈이 있었고 남포 외곽에서 살아남은 사본의 신호가 있었다. 쇠부리의 등불은 여러 등불과 이어져 있었다. 작지만 끊기지 않는 선이 바다 위에 놓였다. 하문탁의 사자가 외쳤다. 불법 장부와 사설 신호를 폐기하라. 상년의 물길을 방해한 자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후 물자는 정식 계약을 통해서만 지급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 전 소연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검은 장부의 사본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남포 안쪽에서 넘어온 추가 기록을 읽었다. 하문탁의 명령으로 해월선과 석양호를 해적 사건으로 위장했고 백사도 보호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 운송을 지연했다는 기록이었다. 상년 배 위가 술렁였다. 하급 관리 몇몇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짐작하고 있었거나 이제 처음으로 확인했을 것이다. 거짓은 윗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많은 하급자들이 침묵으로 거짓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장부는 주인을 물기 시작한다. 장무경은 그 기록을 들었다. 그는 상년 배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명령했다. 창의 상년의 배들은 운하검각의 조사에 응하라고. 상년 사자는 격분했지만 운하검각의 배가 길을 막고 있었다. 처음으로 중원의 깃발이 상년의 뒤가 아니라 앞을 막았다. 그것은 완전한 정의가 아니었다. 늦은 의심이었다. 그러나 늦은 의심도 때로 사슬 하나를 끊는다. 독고량은 그 틈을 보았다. 그는 돌을 들고 외쳤다. 상년과 중원의 깃발이 서로 의심하는 지금이 기회라고. 검은 돛 아래 들어오면 모든 장부를 태우고 운하검각을 몰아내고 창해를 힘있는 자들의 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흑조해맹 무인들 중 일부는 그 외침에 다시 눈빛이 살아났다. 왕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다. 그때 은설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흑조해맹의 배를 향해 월영검문의 현판 조각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장부를 태우는 것만으로 죽은 이름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중원의 깃발을 몰아내는 것만으로 창해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고. 검은 돛 아래 들어가면 또 다른 이름만 얻을 뿐이라고. 버림받은 자들이 다시 누군가의 왕을 위해 싸우는 바다가 된다면 그것은 상년의 장부와 다른 모양의 감옥일 뿐이라고. 극조해맹의 무인들이 흔들렸다. 그들 중에는 은설처럼 이름을 잃은 자들이 있었다. 극조해맹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지만 옛 이름을 되돌려 주지는 않았다. 은설의 말은 그 점을 찔렀다. 독고량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는 은설을 향해 돌을 들었다. 배신자라는 말도 다시 바람을 갈랐다. 은설은 검을 뽑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검끝은 독고량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증오만 있지 않았다. 월영도의 이름을 되찾으려는 차가운 결심이 있었다. 백류안은 그녀 곁에 섰다. 마도균도 돌을 들었다. 세 사람은 다시 같은 흐름 위에 섰다. 그러나 이번 싸움의 중심은 독고량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검은 돛 아래 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독고량이 뛰어올랐다. 그의 도는 전날보다 더 거칠었다. 왕의 권위가 흔들린 자의 칼이었다. 분노와 절박함이 한데 섞였다. 백류아는 그 힘을 정면에서 받지 않았다. 유수검의 끝을 이미 깨달은 그는 독고량의 도를 자기 혼자 막으려 하지 않았다. 도의 흐름을 은설의 검로로 흘리고 은설이 만든 빈틈을 마도균의 도가 메웠으며 마도균이 밀어낸 힘을 다시 유수검이 부드럽게 돌려보냈다. 독고량은 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 사람이 각자 따로 싸우지 않았다. 유수검은 길을 만들고 월영검은 빈틈을 비추고 해룡체의 도는 몰아치는 파도처럼 밀었다. 세 무공은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웠다. 그것이 중요했다. 한 깃발 아래 같은 초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이 서로를 막지 않고 흐는 것. 창해검로의 싸움은 바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 상년 무사들이 혼란을 틈타 장부를 노렸다. 이번에는 운하검각의 젊은 검수들이 막았다. 장무경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상년의 문서를 확보하라고 했다. 무법자 체포보다 먼저 상년의 검은 장부를 확인하라는 명령이었다. 운하검각의 검수들은 처음으로 상년 무사들과 칼을 맞댔다. 중원의 질서가 늦게 남아 자기 눈앞에 거짓을 겨눈 순간이었다. 소연하는 그 틈에 장부 사본을 여러 배로 나누었다. 하덕에게 하나, 석양호의 여인에게 하나, 조평에게 하나, 남포에서 온 작은 배의 사람에게 하나. 그녀는 원본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진실은 흘러야 한다. 한 곳에 있으면 빼앗기고 여러 곳에 있으면 길이 된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칼 없는 사람이 바다 위 전장 한가운데서 장부로 싸우고 있었다. 도유는 해월선의 이름패를 들고 등불 앞에 섰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도망치지도 않았다. 누군가 등불 쪽으로 다가오면 그는 이름패를 더 세게 쥐었다. 그 작은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다. 이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지 않게 했다. 검과 장부와 깃발이 뒤섞인 순간에도 중심에는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려는 아이가 있었다. 독고량의 도가 마침내 백류안의 어깨를 깊게 스쳤다. 피가 튀었다. 백류안의 몸이 흔들렸다. 은설이 급히 막았고 마도균이 독고량을 밀어냈다. 백류안은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손으로 바위를 짚고 버텼다. 숨이 뜨거웠다. 눈앞이 잠시 흐렸다. 그러나 파도 소리가 들렸다. 청파 심결의 숨이 다시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는 스승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문은 사라져도 길은 사람을 따라간다. 그 말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길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 사이를 따라간다. 자신이 쓰러져도 등불은 남아야 한다. 자신이 검을 놓아도 장부는 다른 손으로 넘어가야 한다. 자신이 길이 되려 한다면 사람들은 다시 그 위에 기대게 된다. 그러니 그는 길의 주인이 아니라 길을 여는 사람이어야 했다. 백류안은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수검을 완전히 낮추었다. 공격 자세가 아니었다. 방어 자세도 아니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흐름을 만드는 자세였다. 독고량의 도가 마지막으로 밀려왔다. 거대한 힘이었다. 왕의 분노, 검은 돛의 잔해, 버림받은 자들의 절망이 함께 밀려오는 듯했다. 백류안은 그 힘을 맛받지 않았다. 그는 옆으로도 피하지 않았다. 대신 힘이 지나갈 길을 열었다. 자신의 검로를 비우고 은설과 마도균과 뒤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순간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 독고량의 도가 그 빈 흐름에 들어온 순간 은설의 검이 그의 손목을 비추었고 마도균의 도가 그의 발을 멈추었으며 백류안의 검끝이 그의 가슴 앞에 조용히 닿았다. 이번에는 모두가 보았다. 백류안 혼자의 승리가 아니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만든 멈춤이었다. 독고량의 도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검은 돛 아래 모인 무인들도 움직이지 못했다. 왕의 힘이 처음으로 사람들의 선택 앞에서 멈췄다. 독고량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지만 그 안쪽에 깊은 허탈도 있었다. 그는 강했다. 그러나 강함만으로 더 이상 모든 길을 자기 아래에 묶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의 왕국은 끝나지 않았지만 절대성은 깨졌다. 검은 돛은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본 사람들의 눈은 되돌릴 수 없다. 백류아는 그를 베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검은 돛을 원하는 자들은 그 아래 남을 수 있다고. 그러나 떠나려는 자들을 막지 말라고.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병력으로 만들지 말라고. 창해의 길을 왕의 것으로 부르지 말라고. 독고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돈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완전한 항복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었다. 그러나 검은 돛의 왕은 그날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 정도면 지금의 창해에는 충분했다. 모든 싸움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번 멈춘 힘은 다시 움직일 때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상련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운하검각이 상련 배의 문서를 압수했고 소연하의 사본과 대조했다. 검은 집행대의 지급 기록, 해월선과 서경호 사건의 조작 항목, 백사도 군주림 유도, 기록이 서로 맞물렸다. 하문탁의 이름은 아직 직접 붙잡히지 않았다. 그는 남포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장부는 더 이상 완전히 숨을 수 없게 되었다. 남포 내부의 사본까지 더해지면 상련의 물길은 흔들릴 것이다. 장무경은 백류안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운하검각은 창해상련의 검은 집행대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백사도와 바위섬에 대한 즉시 토벌 명령은 보류하겠다고. 해룡채와 흑조해맹에 대한 판단도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방향은 바뀌었다. 장무경은 아직 중원의 사람이고 운하검각의 각주였다. 그는 질서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질서가 누구의 장부를 따라 움직이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백류아는 그에게 말했다. 질서가 필요하다면 먼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장부보다 이름을 먼저 보고 깃발보다 배에 탄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장무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을 비웃지 않았다. 그날 해가 기울 때 바위섬의 싸움은 끝났다.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문탁은 여전히 남포 어딘가에 있고 독고령은 검은 돛에 남은 배들과 물러났으며 운하검각의 흰 깃발도 아직 창해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셋 모두 전과 같지 않았다. 상련의 장부는 드러났고 검은 돛은 갈라졌고 중원의 깃발은 처음으로 상련을 의심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바위섬, 백사도, 해룡채, 청등사, 남포 외곽의 작은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이름을 알았다. 그것은 어떤 문파의 창립보다 중요했다. 새 강호는 누군가 현판을 걸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굶주림과 죽음과 길을 알게 되는 순간 시작된다. 그들이 서로에게 배를 보내고 등불을 켜고 장부를 나누는 순간 이미 강호는 생긴다. 그날 밤 바위섬 중앙에 큰 등불이 세워졌다. 크다고 해도 상련의 등대만큼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등불이었다. 해룡채가 바람막이 틀을 만들고 백사도 사람이 기름을 보탰고 청등사에서 온 방식으로 심지를 세웠으며 소연하가 그 옆에 이름 장부를 놓았다. 도유는 해월선의 이름패를 그 아래 걸었다. 서경호의 여인은 자기 남편의 이름패를 그 옆에 걸었다. 은설은 월영검문의 현판 조각을 등불 아래에 놓았다. 그것은 문파를 다시 세운다는 선언이 아니었다.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마도규는 해룡채의 낡은 밧줄 한 조각을 걸었다. 피난민을 묶었던 줄이 아니라 배를 끌어올리던 줄이었다. 조평은 암초 지도에 작은 표식을 남겼다. 소연하는 장부 첫 장을 펼쳐두었다. 백류아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았다. 누군가는 그가 유수검을 올려놓을 것이라 생각했다. 누군가는 파도 아래 묻힌 부러진 검을 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백류아는 둘 다 하지 않았다. 유수검은 아직 그의 허리에 있어야 했다. 부러진 검은 아직 등에 남아 경계가 되어야 했다. 그는 대신 작은 빈 나무패 하나를 등불 아래에 놓았다.
그 패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다. 아직 배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 아직 장부에 거짓으로 남은 사람, 아직 자기 섬의 등불을 켜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빈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조용해졌다. 창의 검문은 이미 찾은 이름들만의 길이 아니었다. 앞으로 찾아야 할 이름들의 길이기도 했다. 그날 밤, 사람들은 그 등불을 창의 검모의 첫 등불이라 불렀다. 누가 먼저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도윤이었고, 어쩌면 석양호의 여인이었고, 어쩌면 마도균의 거친 부하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다. 창의 검로, 검객 하나의 이름이 아니었다. 문파 하나의 현판도 아니었다. 바다 위의 길이었다. 등불과 장부와 배와 검이 함께 지키는 길. 굶주린 사람에게 쌀을 보내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되찾고 힘 있는 자가 물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길. 누군가의 왕국도 아니고 상단의 항로도 아니며 중원의 검문도 아닌 길. 백류하는 등불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스승 백문기를 떠올렸다. 강가의 작은 연무장, 물소리, 낡은 현판, 마지막 배웅. 스승은 새 문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다. 길을 찾으라고 했다. 그 길이 사람을 따라간다고 했다. 이제 그 길은 바다 위에 있었다. 스승의 유수검은 여기서 끝나고 더 넓은 흐름으로 이어졌다. 며칠 뒤 바위섬에는 더 많은 배가 들렀다. 백사도에서 온 배는 말린 생선과 쌀 일부를 싣고 왔고 해룡체의 배는 다친 피난민과 약재를 옮겼다. 청등사에서는 원각이 죽은 자의 이름을 적은 새 나무패들을 보냈다. 남포 외곽에서는 사본을 받은 하급 관리가 새로운 기록을 몰래 넘겼다. 상련의 검문이 여전히 있었고 운하검각의 감시도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큰 항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숨은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무경은 백사도의 검문소를 줄였다.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련의 물자 배정과 검은 집행대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엄격했고 창의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검수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다. 배가 난파되면 먼저 사람을 건지라. 그 뒤에 조사하라.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창해에서는 작은 변화도 물길이 될 수 있다. 독고량은 남쪽 검은 항로로 물러났다. 극조의 맹은 갈라졌다. 일부는 여전히 독고량을 따랐고 일부는 은설과 함께 검은 돛 밖으로 나왔다. 은설은 월영검문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사라진 섬 문파들의 흔적을 찾겠다고 했다. 그녀의 검은 아직 차가웠지만 이제 그 차가움은 자기 이름을 지우는 칼끝이 아니었다. 어둠 속 길을 비추는 달빛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도균은 해룡체로 돌아갔다. 그는 해룡체를 깨끗한 세력이라 포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난민을 힘있는 자에게 팔지 않겠다는 규칙을 새로 세웠다. 상련의 배를 털더라도 굶주린 섬의 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오래된 소문을 이제 규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불의 신호를 해룡체의 암초망에 섞었다. 해룡체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칠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배우기 시작했다. 소연하는 바위섬과 남포 외곽을 오가며 장부를 이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상련의 하급 장부 관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장부를 버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장부를 붙잡았다. 사람이 숫자로 지워지는 것을 막으려면 누군가는 숫자와 이름을 다시 써야 한다. 그녀의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다. 누군가는 그것을 등불장부라 불렀고 누군가는 창의 이름책이라 불렀다. 소연하는 이름이 무엇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게 쓰는 일이었다. 도유는 백사도에 남았다. 그는 아직 아이였고 검객도 아니었고 장부 관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해월선의 이름을 지켰다. 백사도에 새 배가 들어올 때마다 그는 먼저 배 이름을 물었다. 누구를 태우고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어른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곧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질문이 섬의 습관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백류아는 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에게 돌아갈 문파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갈 필요도 없었다. 유수건문의 길은 창에 위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바위섬에 머물기도 하고 해룡채의 암초를 지나기도 하고 백사도와 청등사를 오가기도 했다. 때로는 은설과 함께 사라진 섬 문파의 흔적을 찾았고 때로는 마도균과 함께 피난민 배를 호위했다. 때로는 소연아의 사본을 지키기 위해 남포 외곽의 어둠 속에 섰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무법자라 불렀다. 운하검각의 명부에서도 그 이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상년의 장부에도 그는 위험 인물로 남았다. 극조해맹의 일부 무인들은 그를 검은 돛을 찢은 검객이라 불렀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등불을 지킨 검객, 물길을 연 사람, 혹은 그냥 류안이라 불렀다. 백류안은 그중 어느 이름도 자기 것으로 세우지 않았다.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각자 다르게 남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름 하나가 아니라 길이 이어지는가였다.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그를 중심으로 문파를 세우자고 했을 때도 고개를 저었다. 현판을 걸면 사람들이 또 그 아래 모인다. 그리고 언젠가 그 현판은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판이 아니라 등불이었다. 그는 바위섬 중앙의 등불 옆에 작은 집 하나를 지었다. 집이라기보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낮은 처마였다. 그곳에는 칼을 배우러 오는 아이도 있었고 배를 잃은 선원도 있었고 장부를 들고 도망친 사람도 있었다. 백류아는 제자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발을 다치지 않고 젖은 나무판 위를 걷는 법, 밧줄을 제대로 묶는 법, 칼을 뽑기 전에 사람을 먼저 옮기는 법을 가르쳤다. 검법은 그 뒤였다. 유수검도 가르쳤다. 그러나 예전의 유수검 그대로는 아니었다. 그는 먼저 물을 보게 했다. 강물과 바닷물은 다르다고 했다. 강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바다는 수많은 물길이 부딪힌다고 했다. 사람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니 상대의 힘만 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길을 보고 어느 힘을 어디로 보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창의 유수검이었다. 검의 끝은 상대의 목이 아니라 막힌 길의 틈에 있어야 한다. 힘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로 흐르는 힘을 사람 사이로 돌려보내야 한다. 검은 이기기 위해서만 들지 않는다. 때로는 누군가 배에 오를 시간을 벌기 위해 들고, 때로는 장부가 젖지 않게 지키기 위해 들고, 때로는 등불 하나가 다시 켜질 때까지 길목에 서기 위해 든다. 세월이 조금 흐른 뒤 창해의 사람들은 바위섬의 등불길을 창해 건모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이름이었다. 상년의 큰 항로 지도에는 없었고 운하검각의 공식 문서에도 적히지 않았으며 극조해맹의 검은 항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굶주린 섬의 어부들은 알고 있었다. 배를 잃은 선원들은 알고 있었다. 이름이 지워질 뻔한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청등사에 새 나무패가 걸릴 때마다, 소연아의 장부에 새 이름이 적힐 때마다 그 길은 조금씩 더 뚜렷해졌다. 창의 상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문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장부는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했다. 섬들은 서로의 사정을 알기 시작했고 상년 내부의 하급 관리들 중 일부는 소연아에게 몰래 기록을 넘겼다. 비문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비문서에 맞서는 이름의 장부가 생겼다. 그것은 느리고 불완전하고 자주 위험했다. 그러나 흐름은 시작되었다. 운하검각도 남았다. 장무경은 창해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검문소를 세웠고 해적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전처럼 상년의 보고서만 믿지는 않았다. 그는 청등사에 사람을 보내 죽은 자의 이름을 확인했고 백사도 사람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으며 해룡채와 흑조해맹을 같은 해적으로 묶어 기록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한계이자 변화였다. 백류안과 그는 끝내 벗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서로의 검을 더 이상 단순한 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흑조해맹은 갈라진 채 남았다. 독고령은 여전히 남쪽 검은 항로의 강자였다.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뜻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검은 돛 아래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은설과 함께 사라진 섬 문파의 흔적을 찾았고, 일부는 해룡채로 갔으며, 일부는 바위섬의 등불길을 따라 자기 섬으로 돌아갔다. 검은 돛은 다시 세워졌지만 예전처럼 모든 두려움을 한데 묶지는 못했다. 은설은 가끔 바위섬에 들렀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칼끝은 차가웠다. 그러나 도윤이 해월선의 이름을 읽을 때면 조용히 들어주었다. 월영검문의 낫장은 소연아의 장부 옆에 사본으로 남았고, 원본은 청등사와 은설이 함께 보관했다. 그녀는 월영검문을 되살리기보다 월영검문의 뜻이 다른 이름들 속에서 이어지게 하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복원이었다. 마도규는 백류안을 여전히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류안을 향해 중원검객은 말이 길다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해룡채의 배가 등불 신호를 가장 먼저 받아 움직일 때도 많았다. 피난민을 태운 배가 암초 앞에서 길을 잃으면 마도규는 욕설을 삼키며 직접 노를 잡았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난처를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창에는 조금 달라졌다. 소연아는 한 번도 자기 장부를 완성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새 이름은 계속 생겼고 지워야 할 거짓도 계속 생겼다. 그녀는 장부 첫 장에 창해건모라는 글자를 자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길의 이름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책임의 이름이 되었다. 길은 적어 두었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계속 배를 띄우고, 누군가 계속 등불을 켜고, 누군가 계속 지워진 이름을 다시 써야 열린다. 어느 늦은 밤, 백류안은 바위섬 등불 앞에 홀로 앉았다. 바다는 잔잔했다. 폭풍도 없고 검은 돛도 보이지 않았으며 상련의 배도 멀었다. 하늘에는 달이 낮게 떠 있었고 물 위에는 달빛이 길게 흔들렸다. 그는 유수검을 옆에 두고 등짐에서 부러진 검을 꺼냈다. 파도 아래 묻혀있던 검은 여전히 부러진 채였다. 녹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검은 이제 죽은 유물이 아니었다. 길의 경계로 남아있었다. 검이 깃발이 되는 날, 바다는 다시 쇠사슬이 된다. 백류안은 그 글귀를 조용히 되새겼다. 앞으로도 이 경계는 필요할 것이다. 등불의 길이 커질수록 누군가는 그 길을 자기 이름으로 묶으려 할 것이다. 창해건모라는 이름도 언젠가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계속 낮아져야 한다. 사람 위에 서지 않고 사람 곁에 머물러야 한다. 흐름이 막히는 곳에만 나타나고 흐름이 이어지면 다시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스승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유수검은 끝났다고.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들었다고. 이제 그 검은 한 사람의 손목에만 있지 않고 등불을 지키는 손, 장부를 쓰는 손, 노를 젓는 손, 이름패를 붙잡은 아이의 손에도 조금씩 남아있다고. 바다에서 낮은 파도 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래전 강가의 물소리와 이어지는 듯했다. 백류안은 눈을 감았다. 스승의 마지막 배웅, 남포의 첫빛, 백사도의 굶주림, 해월선의 아이들, 월영도의 현판, 청등사의 밤, 파도 아래 묻힌 검, 중원의 깃발, 무법자의 이름, 새 갈래의 바다, 등불을 지키던 사람들, 무너진 검은 도, 그리고 오늘의 창해건모가 한 줄로 이어졌다. 그 모든 길 끝에 그는 혼자 있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다음 날 새벽, 바위섬 앞에 작은 배 하나가 들어왔다. 배에는 길 잃은 선원 둘과 어린아이 하나가 타고 있었다. 선원들은 남쪽 폭풍 뒤에 배를 잃고 떠돌았다고 했다. 어느 섬으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멀리 등불을 보고 왔다고 했다. 아이는 지쳐 잠들어 있었다. 백류안은 그들을 묻지 않고 먼저 물을 내주었다. 소연아는 배 이름을 물었고 마도균의 부하들은 배를 묶었으며 석양호의 여인은 죽을 데웠다. 도유는 아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배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 질문에 선원 하나가 울었다. 그 순간 백류안은 알았다. 창해건모는 완성된 길이 아니다. 매번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길이다. 길 잃은 배가 등불을 보고 들어오고 누군가 이름을 묻고 누군가 장부에 적고 누군가 다시 배를 띄울 때마다 새로 열리는 길이다. 해가 떠올랐다.
바다 위에 아침빛이 번졌다. 상련의 큰 항로도, 극조해맹의 검은 항로도, 운하검각의 검문선도 그 빛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의 작은 물길들도 빛났다. 장부에 없는 길, 깃발이 모르는 길, 폭풍 속에서 등불이 지켜낸 길. 사람들은 그 길을 창해검로라 불렀다. 중원은 땅 위에 무림을 세웠고 백류아는 바다 위에 왕국을 세우지 않았다. 그는 문파의 현판도 왕의 깃발도 상단의 장부도 세우지 않았다. 다만 등불을 켜고 배를 띄우고 이름을 다시 적는 사람들 곁에 섰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찾아가는 길이 열렸을 때 창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강호를 갖기 시작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치었다. 앞으로도 배는 부서질 것이고 장부는 거짓을 쓸 것이며 누군가는 다시 깃발을 세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창해에는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길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건너야 할 자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백류아는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유수검을 허리에 찼다. 그의 검로는 끝났고 동시에 시작되었다. 파도는 밀려오고 물러났다. 그리고 그 파도 위로 창해 검로의 첫 배들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백류아는 왕국도 문파도 세우지 않는다. 그는 등불을 켜고 장부를 나누고 배를 띄우는 사람들 곁에 선다. 중원은 땅 위에 무림을 세웠고 창해는 바다 위에 서로를 지키는 새로운 강호를 열기 시작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